안녕하세요. 화학2 3단원 반응 속도와 촉매 두 번째 동영상. 수업으로는 17차시 영상일 거고요. 반응 속도 나머지를 다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선생님이 소단원 5개를 한 번에 합쳤습니다. 단원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4, 5, 6은 한 번에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단원이고 소단원 7단원은 6단원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소단원 2-3개 정도의 분량? 네, 지난번에도 소단원 2개를 같이 찍었었으니까 페이지는 많아서 아마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압축해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 2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가 2, 3단원 전체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나가고 여러분들 문제 프린트도 좀 풀어보고 질문하거나 뭐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페이지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물어봤는데 여기 그림으로 막 나타내주고 있어요. 일산화탄소랑 이산화질소의 반응에서 반응물의 입자가 충돌할 때 어떻게 부딪히느냐가 반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려주는, 그래서 일산화탄소랑 이산화질소의 충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가와 나의 다른 형태, 다와 라의 다른, 가나다라 네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여기 CO랑 NO2가 만나서 CO2랑 NO가 되는 결과물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성물, 요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랑 산소 중에 산소랑 여기 이산화질소의 산소가 충돌하는 경우, 또 산소랑 이산화질소의 질소가 충돌하는 경우, 또 탄소랑 여기 이산화질소의 산소가 충돌하는 경우, 탄소랑 이산화질소에 또 산소가 충돌하는 경우인데 사실 다하고 라는 뭐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죠. 일단은 이렇게 만나서 요게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산소 하나가 여기 탄소 옆에 붙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다랑 라 같은 사실 동일한 충돌이지만 이런 충돌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가처럼 산소끼리 부딪혀서 산소가 이 옆에 붙을 수 없어요. 그렇게 쓸데없이 부딪히는 거는 반응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 중간에 있는 질소랑 부딪혀도 마찬가지죠. 이 질소랑 산소가 부딪혀도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응이 진행될 수 없는 충돌인데, 다하고 라 중에 사실 가만 보면 똑같긴 한데 어쨌든 둘 중에 뭐 이렇게만 되고 이거는 안 되는, 왜 다는 안 되고 왜 라는 되냐, 이 차이가 뭐냐 봤더니 이 충돌의 강도죠.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 화살표만 있는 게 아니라 번쩍거림이 있어요. 번쩍. 얼마나 세게 충돌했는가.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충돌해서 붙어야 되긴 하는데 약하다 보니 이쪽에 있는 산소가 여기 가서 들러붙기는 좀 쉽지 않더라. 세게 충돌해서 붙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나는 결합이, 기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성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의 경우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건 가하고 나는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충돌이 아니에요. 다는 그런 충돌이긴 하지만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다. 반면에 이제 라의 경우에는 원하는 방향의 충돌이면서 그게 강력하게 충돌하게 되면서 충분히 이제 뭐 빠른 속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충분한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 결합을 깨고 새로운 결합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충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합이 형성되었다. 우리가 그런 걸 유효 충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여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 나와 있죠. 157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인데 반응물의 입자들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적합한 방향으로 또 충분히 빠른 속도도 되게 중요하다. 얘네들이 너무 천천히 이렇게 왔다가 떨어지면, 너무 천천히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새로운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빠르게 충돌하고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해야 기존 결합을 끊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진다. 우리 이런 걸 유효 충돌이다. 유효한 충돌. 새로운 결합이 형성될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유효한 충돌이다 해서 유효 충돌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래서 여기 가나다라 중에 실제로
라만 유효한 충돌이에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제대로 충돌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만 유효 충돌이다. 그래서 그거를 홈런을 치는 거랑 뭐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맞아야 되고, 얼마나 빠르게 맞아야 되고, 얼마나 제 위치에 맞아야 되는가가 파울이냐 안타냐 홈런이냐 결정한다. 뭐 그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유효 충돌이라는 용어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유효한 충돌이다. 제대로 된 방향과 충분히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고, 또 한 가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에너지 장벽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말이랑 똑같아요. 종이를 공기 중에 그냥 놓아두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종이하고 뭐 탈물질과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불을 붙여야 연소가 일어나죠. 온도가 충분히 높아져야 연소가 일어난다.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될 때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다 맞춰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이 그냥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장벽이라고 말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이 항상 존재하고, 그 에너지 장벽을 활성화 에너지라는 이름,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EA라고 표시한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뭐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면 뒤에 PPT 선생님이 넣었던 것 같은데, 보통 반응이 진행돼서 에너지가 어떠냐, 엔탈피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어떤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치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애들이 여기까지 가는 반응.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화학 반응의 에너지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많이 표시했어요.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봤을 때 물질들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A, B가 C가 되는 반응이면 A, B로 존재하는 것보다 C로 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존재하는 물질들이 다 C로 바로 바뀌어야지 말이 돼요.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반응이 다 진행되진 않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언덕 하나를 넘어가야 되는데, 요 에너지 언덕, 이 에너지 언덕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응물의 에너지 라인에서 언덕의 꼭대기까지,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의 언덕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유효 충돌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가 그냥 대충대충 부딪혀봤자 결합하지 않아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얘네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돌을 제대로 해서 약간 이걸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 물질을 살짝 거쳐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활성화 착물, 활성화물이라고 부르고, 활성화물을 거쳐야 새로운 반응의 결과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런 반응물들이 있으면 이 반응물들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 충돌해야 되잖아요. 유효한 충돌을 하는데, 그 유효 충돌을 하고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제대로 유효하게 충돌을 하면 잠깐 아주 불안정한 형태의 물질이 형성이 돼요. 여기 보면 이게 그렇죠? 앞에 있었던 CO랑 NO2의 반응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CO랑 NO2가 이 유효하게 충돌해서 여기 있는 탄소랑 여기 있는 산소가 충돌을 했어요. 제대로 된 빠르기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충돌해서 일단 불안정한 상태로 붙어버려 다. 이렇게 붙어서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에너지 높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활성화물이 만들어지면 여기가 다시 끊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다시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이 다시 끊어지면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가겠죠? 그러나 여기가 끊어지면 넘어가서 새로운 생성물로 넘어가게 되는 요 중간 단계의 어정쩡한 상태, 에너지 언덕의 꼭대기, 요 정도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 중간에 살짝 형성되는 것을 활성화물이라고 하고, 활성화물을 거쳐서 생성물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 올라와 있으면 활성화 상태라고 하고, 이거는 좀 불안정한 상태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원래 반응물이 가지던 에너지보다 요 언덕 꼭대기만큼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134kJ만큼 필요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는 최소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처음에 반응물이 요만큼 에너지였다가 얘가 일단 반응을 하려면 최소한 134는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넘어가겠죠. 그럼 생성물이 되면 요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여기는 들어갔다 다시 나오게 될 거고 실제로 에너지 출입은 요만큼만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지만 반응 엔탈피랑은 별개의 상태다라는 걸 알아두고 거꾸로 만약에 이게 가역 반응이다. 그럼 내가 역반응의 경우, 역반응의 물질로 정반응을 요 생성물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활성화물을 만들어서 넘어갈 텐데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때 활성화 에너지는 226이랑 134를 합한 값이 되겠죠. 여기서 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요만큼이 다시 방출돼서 그때 반응 엔탈피는 역시 요 사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름들 알아두세요.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물, 활성화 상태 이름들 알아두고 그리고 이 반응의 왼쪽에 그림의 반응들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이 반응은 일단 이 반응의 발열이냐 흡연이냐 물으면 정반응의 상태로 대답하는 거예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에너지가 많은 데서 에너지가 작은 데로 가면서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발열 반응이죠. 그리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얼마냐 물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성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걸 말하니까 여기서 언더 꼭대기까지 에너지의 합이 되겠죠. 134에서 226을 더한 360이 활성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거기 책에 159페이지 선생님이 이제 PPT에 넣진 않았는데 159페이지에 추론이 있어요. 그래서 1937년 비행선에서 수소가 폭발하는 사고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질소기체 과자봉지 충전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가에 비행선 이런 비행선에 옛날에는 수소기체를 채우기도 했어요. 수소기체를 채웠을 때 왜 그랬는지는 알죠? 수소의 밀도가 공기보다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소기체가 가벼우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비행선에 채우면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거기가 수소가 약간 방출되면서 뭔가 산소랑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폭발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쓰지 않죠. 지금은 이런 풍선이나 이런 비행선 같은데 혹시 뭔가 채워야 되면 기체는 헬륨을 사용해요. 헬륨은 무극성 분자라서 쉽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과자 봉지를 질소기체로 충전해요. 그냥 공기를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질소기체로 충전하는데 스낵류, 스낵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죠. 빵빵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과자가 부스러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냥 공기를 넣지 않고 질소기체를 넣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반응을 너무 잘해서 과자랑 중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과자랑 같이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변질시키거나 뭐 맛을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일반적인 공기면 수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분 때문에 과자가 눅눅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배제하려고 질소기체를 넣는데 질소기체는 반응성이 굉장히 작은 기체이기 때문에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질소기체가 공기 중에서 산소와도 반응하지 않지만 과자랑도 반응하지 않아서 과자의 맛을 거의 크게 변화 없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우리나라 과자 봉지만 이렇게 질소기체 충전이 좀 많이 빵빵한 것 같고 외국 과자들은 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 과자 스낵류인데도 질소기체 충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과자가 거의 가득 들어있는 이런 과자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요즘 대형 봉지 과자를 사서 자주 먹는데 어떤 것들은 봉지를 뜯으면 과자가 밑바닥에만 있기도 한데 또 어떤 애들은 거의 꼭대기까지 차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하튼 반응의 속도의 문제다.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두고 그리고 걔네가 반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거기 박스, PPT에도 있지만 박스, 이걸 좀 알아둡시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냐 작냐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반응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랑 관련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언덕이잖아요. 언덕을 넘어가야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언덕이 높냐 낮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당연히 속도랑 관련이 있겠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경우가 느릴 수밖에 없고 에너지가 적게 필요할 때가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오히려 반응 속도가 느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 쉽냐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보통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그거는 반응 엔탈피랑은 별개예요.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로 변화할 수 있냐면 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죠. 정촉매, 일반적으로 우리가 촉매라고 말하는 건 정촉매인데,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작아지게, 낮아지게 만드는, 활성화물이 좀 더 에너지 낮은 형태로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촉매예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낮춰서 정촉매를 쓰면 반응이 빨라지고, 부촉매라는 것은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요. 이거는 그 촉매를 넣어서 활성화물의 중간에 끼어들면서 걔가 오히려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이제 활성화물을 만들어버리는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연구 같은 걸 할 때 중간 단계를 봐야 되는 경우에 반응이 너무 빠르면 결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촉매를 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봐두면 될 것 같죠? 자, 그 뒤에 반응 화학 속도, 선생님이 또 못하네. 화학 반응 속도,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쳐야 되는데 화학 속도라고 썼어요. 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놨냐면 4, 5, 6단원 반응 속도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그냥 다 얘기해버리고 책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농도에 영향이 있고, 온도에 영향이 있고, 촉매에 영향이 있어요. 요거를 기억해 둡시다. 자, 농도가 진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뭐 이거는 물질이 많으면 당연히 반응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만큼 뭐가 증가하기 때문이냐면 유효한 충돌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유효 충돌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농도가 진하면, 입자가 많으면 많이 부딪히죠. 많이 부딪히면 그 중에 실제로 반응과 관련된 유효 충돌이 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고, 이 농도랑 연관지어서, 미안해요. 농도랑 연관지어서 이야기되는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얘를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설명을 할 거라. 자, 뭐가 있냐면 표면적이 있어요. 표면적은 용어 그대로 표면의 면적이죠. 표면의 면적. 표면적이 크다 작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표면적은 바깥과 닿는 부분의 면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표면적은 클수록 많이 닿으면 당연히 많이 부딪히면 유효 충돌수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응의 속도가 커져요. 역시 유효 충돌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어요.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표면적이 크다는 것의 내면적인 다른 뜻은 입자의 크기가 어떠냐로 볼 수 있어요. 표면적이 큰 애들은 입자의 크기가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어떤 육면체 입자가 있어요. 그럼 얘는 6면이 바깥과 닿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칼질을 한번 해요. 그럼 칼로 한번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닿는 면적, 여기 잘려진 부분이 바깥에 노출되겠죠. 그래서 여긴 6개의 면만 바깥에 노출돼서 반응에 참여할 텐데, 얘는 6개의 면과 가운데 잘려진 양쪽에 하나씩 해서 면이 2개가 더 생겨서 바깥과 노출되는 부분이 완쪽까지 노출될 수 있게 돼요. 완쪽까지 노출된다는 건 표면적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이 2개 중에 표면적은 얘가 더 크겠죠? 닿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유효 충돌수가 증가해서 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돼요. 그런데 그 말은 얘랑 얘 덩어리 보세요. 요거 하나 덩어리랑 얘는 작은 덩어리 2개니까 입자의 크기는 얘가 더 작죠?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바깥과 닿는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자의 크기는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조각으로 실험하냐, 덩어리로 실험하냐, 뭐 가루로 실험하냐, 그러면 가루를 가지고 실험할 때가 반응의 속도가 가장 크다. 왜냐하면 표면적이 크고 커지고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반응의 유효한 충돌수가 훨씬 많아진다. 이것들을 기억해 두면 되겠죠. 미안해요. 목이 자꾸 갈라져서. 자,
뭐 그냥 비슷한 거예요. 다 이런 거고, 더불어서 하나 더 봐둔 다음에 온도의 경우에는 온도도 뭐 뻔하잖아요. 선생님이 화학평형 나올 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응의 속도가 느리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온도도 높을수록 반응의 속도가 빨라져요. 온도가 높으면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아지죠. 그러니까 물질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많아지면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활발히 움직여요. 그런데다가 그런 경우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분자의 숫자가 훨씬 많아지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같이 알아두면 되고, 보통 책에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온도가 안 나와 있나? 총 온도가 그렇죠. 온도가 10도씨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진다. 뭐 이런 식의 평균적인 값이 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책에도 그건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아마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촉매를 쓰면 속도가 빨라질 게 일반적. 근데 촉매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정촉매라는 애와 부촉매라는 애가 있어요.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아지게 만드는,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아지게 만들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에너지 언덕을 올라가기가 쉽겠죠. 그럼 당연히 언덕을 넘어가는 애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져서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얘는 오히려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서 거길 넘어가기 더 힘들어지는, 활성화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서 불안정해지는,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그래서 얘는 반응의 속도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 작아지는 상황이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촉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보통은 정촉매를 말하는 거긴 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영향이 다르다. 이걸 또 그래프로도 설명하는데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빨리빨리 보도록 합시다. 163페이지에 반응물의 농도와 반응 속도라고 나와 있어요. 입자가 하나씩 있을 때랑 많아졌을 때 이 화살표가 얘네들의 유효 충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씩만 있으면 한 번밖에 충돌을 못하죠. 근데 두 개 하나 있으면 2번 충돌이 가능하고 이렇게 2개, 3개 있으면 도대체 몇 번이에요? 이러면 6번 충돌이 가능하잖아요. 입자가 많아지면 유효 충돌이 그만큼 많아져요. 일단 충돌을 많이 해야 유효한 충돌도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많이 유효한 충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가나다라 이렇게 갈수록 반응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왜? 입자가 많이 충돌하는데 그렇게 많이 충돌하면 그 중에 유효한 충돌, 유효 충돌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아둡시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선생님이 여기 다 써놨네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충돌의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유효 충돌도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볼 수 있다. 선생님이 그 밑에 163페이지 밑에 있는 기체 압력에 대한 충돌 횟수 요거는 그림을 안 따다 붙였는데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기체 반응의 경우에 당연히 걔네가 많이 충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반응의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가 감소하게 되겠죠. 부피가 감소하면 그만큼 가까이 있게 되니까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또 유효한 충돌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이런 조건에서도 그게 농도가 증가해서 유효 충돌이 많아지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한 장 넘어가서 164페이지에 농도를 조절해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고기 굽는 데 나오는 숯, 그쵸? 이런 데 안에서 공기가 막 이렇게 공급돼서 빠르게 연소할 수 있게 된다는 거나, 용접할 때 산소를 같이 이렇게 같이 산소가 나와요. 산소가 나오게 되면서 용접은 일종의 연소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많아지면서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얘들도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다 따다 붙인 건 이제 실험이에요, 실험. 원래
이 실험을 실제로 해요. 2학기 때 수행평가에서 실험을 하게 될 수 있으면 이 실험을 할 건데, 이 실험을 책처럼 뭐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용액을 뭐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동시에 5개 정도를 부어서 순차적으로 색깔이 변하는 속도가 나타나는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 보면 혼판을 이용해서 아주 이제 작게 실험하고 있죠. 눈금스포이트로 일단 아황산 수소 나트륨을 다 다른 양을 넣어요. 똑같은 농도의 아이들을 다른 양을 넣으면 아황산 수소 나트륨이 들어가는 몰수가 점점 증가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전체 부피에 영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전체 부피는 증류수를 채워요. 그래서 아황산 수소 나트륨은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아황산 수소 나트륨의 농도는 점점 진해지는 상황으로 만들고, 얘랑 반응하는 아이오딘산 칼륨이랑 녹말 용액은 동일한 양을 넣어요. 그럼 요거의 농도가 달라지기만 하는 거죠. 요 농도가 점점 진해지면 반응이 그만큼 점점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에요. 선생님이 동영상을 갖다 붙인다 그러고 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언젠가 보여줄 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 실험 영상 올릴 때 해당 동영상도 올릴 수 있으면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실험 결과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아황산 수소 나트륨을 점점점 많이 넣었다. 얘가 지금 아황산 수소 나트륨의 농도가 제일 진하죠? 농도 계산까지 해놨어요. 그랬더니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번이 제일 짧았고, 시간이 짧다는 건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물질의 농도가 진해지면 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얘 농도가 진했더니 반응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구나 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게 다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온도랑 반응 속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10도에 대해서 10도 올라가면 2배 정도이긴 하지만 꼭 뭐 명확히 그래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어쨌든 대략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10도 높아졌을 때 분자들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걸로 설명할 수는 없더라. 왜 그러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는 이 그래프 때문이에요. 이거는 볼츠만 곡선, 뭐 슈테판 볼츠만 곡선이라고 불리우는 곡선인데, 통계 쪽에서 많이 응용되는 곡선이고, 온도랑 관련된, 분자 에너지랑 관련된 그런 데서 많이 등장하는 그래프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우리 자꾸 피크, 꼭대기에 자꾸 연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꼭대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온도를 다르게 해서 T1하고 잠깐만요. T1하고 T2로 지금 두 개의 온도로 설명하고 있죠. 선생님이 또 역시 익숙치 않은 이지 드로잉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역시 선이 그어졌는데 어쨌거나, 자, 지금 T1하고 T2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도가 누가 더 높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착각하기 쉬운 건 꼭대기 포인트가 얘가 높기 때문에 자꾸 이런 애들이 온도가 높을 거 같아요. T1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X축이 운동에너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운동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분자들이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친 분자가 많은 때가 그만큼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꼭대기는 얘가 더 높지만 이거는 사실 무슨 뜻이냐면, 설명하기 전에 자꾸 선이 그어져서, 자,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T1의 온도에서는 대부분 많은 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한 이 정도다라는 뜻이에요. T1은 많은 애들이 여기 정도 에너지밖에 안 가지고 있고요. 그 점점점 에너지를 적게 가지게, 그러니까 분자 수가 줄어들죠. 근데 T2의 경우에는 피크의 라인, 피크는 좀 낮지만 어쨌든 가장 분자 수가 많이 있는 분자들의 에너지가 훨씬 높죠. 평균적으로 얘가 분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수록 분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온도가 더 높은 쪽은 어디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거 아니고 T1하고 T2 중에 T2의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 반응에 참여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1하고 T2가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영역을 표시를 해보면, T1, 이 파란색 T1의 경우엔 요 파란색 그래프 아래쪽 요만큼이죠. 근데 T2의 경우에는 빨간색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더 넓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어갈 분자 수는 T2가 훨씬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그대로 따다 붙여가지고 약간 밀렸는데, 여기 빗금친 부분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활성화 에너지랑 관련된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것처럼 여기가 반응의 진행 상황이고 여기가 에너지 또는 엔탈피라고 치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겠죠? 여기를 넘어가는, 그래야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데, 에너지 측면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분자수의 측면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인데 이게 EA죠. 여기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 라인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그거보다 에너지가 높은 분자들이 여기를 넘어갈 수 있어진다. 그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분자들이 빨간색 그래프가 더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요. 이거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도 설명했었죠? 했었나?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안 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래서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으니까 당연히 반응에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 에너지로 넘어갈 수 있는 데가 많아진다. 관계를 잘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자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충돌해야 되는데, 조건이 같고 온도만 다를 경우에 분자들의 운동 속도랑 그런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속도도 덩달아 빨라지더라. 많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걸 기억해 두자. 왼편에 있는 뭐 동그라미 좀 쳐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죠. 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걸 알아두면 되겠죠. 온도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음식이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는 이유는 음식이 상하는 것도 일종의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게 속도를 낮추는 역할, 요렇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책에 이런저런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이제 촉매가 드디어 나오네요. 촉매와 반응 속도. 그래서 소독약으로 쓰이는 과산화수소, 이거 사실 과산화수소 가지고 실험하는 거는 초등학교에서도 워낙 많이 해서 책에 175페이지의 사진, 눈금 실린더, 뭐 메스 실린더라고도 부르는 눈금 실린더에 이제 10% 과산화수소 용액 10ml랑 주방 세제를 좀 넣어요. 그리고 거기 ABC에 A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우리가 이런 걸 대조군이라고 하죠. A를 대조군으로 하고, B에는 아이오딘과 칼륨, KI 수용액, C에는 감자즙을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면 부글부글 기체 뭐 올라가죠.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는. 거품은 왜 생기냐 하면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이잖아요. 그럼 이 반응이 진행되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원래 산소 기체가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런 A 같은 애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냥 놔둔 거잖아요. 그냥 놔두면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체 발생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과산화수소 가끔 잘 안 쓰긴 하는데 소독약 소독할 때 사용하죠. 약국에서 파는 과산화수소는 3%짜리예요. 10%짜리는 보통 실험용으로 쓰는 거고, 귀를 뚫거나 하면 그 아물 때까지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과산화수소를 그냥 놔둬도 분해가 되지만 이 속도는 너무 느려. 그래서 보통 이 분해를 촉진하는 상황으로 이런 아이오딘이나 KI 아니면 이산화망간 이런 애들을 집어넣어요. 지금 실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눈금 실린더에 H2O2를 10ml 넣고 여기에 세제를 좀 넣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KI를 여기다 집어넣어. KI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을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격렬하게 막 반응하면서 부글부글 거품이 나와요. 거품이 나오는 이유는 산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반응에 발생하는 산소기체가 주방용 세제 틈을 비집고 나오면서 세제가
주방용 세제는 원래 물에 녹으면 거품 생기잖아요. 이 세제랑 거품, 세제의 거품 속에 이 기체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서 세제 때문에 세제가 거품을 만들어서 부글부글 올라오게 되는, 심하면 넘치기까지 하는 이런 식의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결과는 대충 이래요. C가 지금 C랑 B랑 똑같이 기포가 많이 발생해. 일단 아이오딘과 칼륨은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분해 반응에서 사용하는 촉매로 되게 유명한 애고, 감자즙에도 이런 게 발생한다. 감자즙에 있는 뭔가도 그걸 도와주는,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효소, 카탈레이스 같은 라는 이름의 효소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앞에 우리 3단원 시작하는 맨 앞에 선생님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이전에 배웠던 내용 연결하는 것들에 여기 내용이 나와요. 그냥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KI 또는 감자에 들어있는 효소, 카탈레이스 같은 것들이 반응에 참여하는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물질로 역할한다. 촉매라고 부른다. 촉매에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아지게 하는 거라고 했죠. 요런 애를 우리가 정촉매라고 한다 했었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건 다시 말해 뭐라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높아지게 하는 요런 애들을 부촉매라고 한다. 이거 알아두면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반응이에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물과 산소가 되는데 사실은 그냥은 잘 안 일어나. 근데 내가 여기다가 KI를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 띡 들어가면서 갑자기 부글부글 반응을 막 해. 근데 반응하고 나도 KI가 그대로 남아있어. 얘가 여기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이 반응을 도와주고 치고 빠지는 거죠. 중간에 활성화물 만들 때 도움 주고 다시 반응의 원래 결과물로 만들어지면 돌아와요, 다시. 그래서 반응 전에 들어갔는데 반응 후에 다시 나와서 우리가 반응식에 써주지 않는 물질을 촉매라고 부르기도 해요. 촉매는 반응 전에 들어가서 후에 나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야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내가 반응물 생성물을 써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화살표 위에 KI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반응식에 화살표 위에 쓰는 거 아래 쓰는 게 있는데 위에 쓰는 건 보통 촉매, 아래에 표시하는 것들은 보통 온도 아니면 촉매나 온도 같은 거 위쪽에 쓰고, 가열한다 그럼 삼각형 표시 같은 걸 아래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표시 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하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부촉매를 넣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져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분자수가 적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요런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막 이것저것 써놔가지고 지금 또 갑자기 그림이 막 가려져 버렸는데, 뭐 이런 거죠. 이거 지울 걸 좀 지우면 이 정도 지우면 되겠네요. 지금 나름 입체적으로 책에서 그려놨어요. 책에 있죠? 보니까 초록색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초록색이 일반적인 상황. 그런데 내가 정촉매를 사용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이렇게 낮아지면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 요 언덕 차이에 있던 애들이 반응에 참여 못하던 애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반응을 그만큼 더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근데 부촉매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높아지니까 원래 할 수 있었던 애들마저도 반응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의 속도가 느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 활성화 에너지 언덕의 그 모양, 이걸 잘 알아두고 그 밑에 있는 여기를 좀 채워봅시다. 자, 촉매를 사용했을 때 분자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2A인데 정촉매를 쓰면 아까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작아진다는 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촉매를 사용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 2A'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래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이 요만큼이었는데 내가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 정촉매를 쓰게 되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애가 이만큼이 돼버리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애가 많아져서 속도가 빨라진다. 반면에 부촉매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EA2'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겠죠? 원래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 중에 일부가 또 참여를 못하게 해서 지금 이만큼밖에 반응에 참여를 못하니까 반응의 속도가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 연관성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감자 속에 들어있는 효소, 카탈레이스, 살아있는 생체 효소라는 거는 살아있는 촉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우리 몸에도 되게 많죠. 소화효소 이렇게 말하는 뭐 소화효소 같은 것들도 다 그렇게 촉매, 일종의 촉매예요. 반응을 도와주는 그런 아이들이다 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 그림 따다 붙여놓고서 색칠했네요.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소단원 7단원이 남았어요. 드디어 끝이에요. 이제 곧 끝납니다. 우리 생활에서 촉매를 어떻게 이용할까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생활에서 촉매를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여기선 주로 효소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효소, 책에 굵은 글씨로 써있죠. 효소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생체 촉매라고 부른다. 그리고 딱 하나의 효소가 딱 하나의 기질하고만 관련이 있어 반응을 해요. 마치 열쇠, 자물쇠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밀레이스 같은 애들, 아밀레이스죠. 선생님이 막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밀라제라고 했었는데 침 속에 들어있는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 녹말에만 작용하는 거죠. 다른 거엔 작용하지 않아요. 이런 특정한 부분에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일반적으로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되게 변성이 잘 돼요. 온도에 따라 영향받아서 변성되기도 하고 pH의 영향도 매우 많이 받아요. 그래서 효소는 온도와 pH가 어떠냐도 되게 중요하다.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도 같이 좀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책에 비유 활동 및 사고 확장이 있는데 열쇠로 설명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딱 특정한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각각이 원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락테이스는 젖당을 분해하는 설탕, 젖당, 엿당 있죠? 요 모양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설탕은 오각형이니까 안 되고 엿당은 동그라미만 있으니까 안 되고 젖당, 육각형과 동그라미 있는 젖당만 여기에 딱 들어가서 걔가 분해가 되더라. 딱 맞춰서만 반응할 수 있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뭐 그 기질 특이성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 써놓긴 했는데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뿌리옥 박테리아랑 아밀레이스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세균에서 추출한 아밀레이스 1.5톤의 녹말을 60도씨에서 15분 동안 모두 분해할 수 있다.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암모니아 질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합성 앞에 나왔죠.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 하버가 발견한 방법 촉매 사용하면서 400도씨에서 600도씨 200기압에서 400기압 사이의 조건으로 해야 가장 적절하게 경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콩과식물의 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그냥 고정해서 암모니아를 바로 변환시키는 일을 하더라. 일종의 효소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효소는 가와나의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 일종의 촉매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그 반응 속도 빠르게 하는 이유는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복잡하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뭐 이런저런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효소는 음식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소화와 흡수 과정, 뭐 물질 대사에 생기는 뭐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배출하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과 관련했다. 촉매다, 일종의 촉매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촉매니까 촉매 중에 정촉매겠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맨편에 탄산 무수화 효소 작용 뭐 이거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요. 요 효소가 반응의 속도를 10의 6승배나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을 한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뭐 이런저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였었는지 나와 있고 이게 일상생활에서만 쓰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그 뒤에 옆에 페이지 181페이지에 산업에서 촉매가 어떻게 쓰이는지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버와 보슈 암모니아 생성에서 고온에서도 잘 작용하면서 압력이 강할 때 쓰는 철하고 산화 알루미늄 이런 거 한 촉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대량 생산했다. 이거 앞에 잠깐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공업에서 많이 사용돼요. 여러 가지 촉매를 쓰는데 에틸렌 기체를 이용해서 폴리에틸렌계 플라스틱을 만들 때
여기 오른쪽에 증화합이라는 말이 있네요. 단위체라고 하는 간단한 분자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고분자 물질은 분자량이 10,000 이상의 물질을 말하는데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플라스틱 같은 게 고분자 물질의 대표적인 아이고, 에틸렌은 되게 작은 탄소 2개짜리 기체잖아요. 이게 쭉 연결돼서 거대한 덩어리가 되면 플라스틱이 될 수 있다. 이걸 만들 때 원래 온도 압력이 굉장히 높아야 하는데 그걸 조금 더 낮추려면 촉매를 쓰면 된다. 그래서 촉매를 사용해서 더 낮은 온도 압력에서 반응이 진행되게 한다라고 해서 책에 그림 7-3 이런 게 나와 있죠. 금속 촉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응을 이 금속의 표면 위에 붙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흡착시켜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수소랑 에틸렌이 금속 표면에 흡착이 되면 얘네들이 일단 수소가 이제 여기가 끊어지고 얘네들이 여기 있는 에틸렌이랑 또 가서 들러붙으면서 결합하면서 뭐 이러저러한 걸 만들어내는 촉매들이 표면에서 이런 작용을 한다. 중합 반응할 때도 마찬가지로 에틸렌들이 여기 흡착되게 한 다음에 그 에틸렌들 사이에 얘네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중결합을 끊어서 다른 에틸렌이랑 들러붙게 하는 반응이 요 안에서 마치 요 수소 끊어낸 것처럼 그런 반응들을 금속 촉매 위에 흡착시켜서 반응을 시킨다. 그때 요 금속 촉매가 그렇게 흡착되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마치 활성화물 에너지를, 그러니까 생성되는 활성화물 에너지가 더 낮아지게,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아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좀 더 쉽게 낮은 온도나 더 낮은 압력 이런 조건 상황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원리를 조금 기억해 두고 밑에 나와 있는 그림 7-4 있는데 요거 촉매 변환기에 대한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질소산화물이 산소비 원인이에요. 근데 그거 자동차 엔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뜨거운 자동차 엔진에서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막 탄화수소나 막 이런 애들, 일산화탄소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것들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 사실 사람한테 별로 안 좋으니까 배출되기 전에 이 장치 하나를 거쳐가게 돼요. 이 촉매 변환기를 거쳐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금속 촉매가 있는데 금속 촉매 위에 이 기체들 탄화수소, 일산화질소, 질소산화물 붙어서 이렇게 결합하고 끊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원래 형태, 질소기체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보단 이산화탄소가 그래도 조금 인체에 덜 위험해요.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이 너무 좋아하죠. 이거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기체잖아요. 이런 형태로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탄화수소 형태로 나오지 않고 이제 이거 이산화탄소 같은 형태로 다 약간 변형시키고 수증기 형태를 변형시켜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해가 없는 기체로 나오게 만들어 주더라. 그 촉매 변환기라는 이 장비 안에 금속 촉매가 들어있고 이 유해가스들이 그래도 조금 무해한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름 생김새가 아니라 뭐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다양하게 많이 쓰여요. 금속 촉매뿐 아니라 뭐 광촉매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나노 촉매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표면 촉매가 실제로 좀 공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폴리에틸렌 제조라든지 촉매 변환기 이거 다 금속 표면 위에 흡착시켜서 반응시키는 애기 때문에 표면 촉매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렇구나. 그 외에 몇 가지 애들이 책에 182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내용은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 사실 소단원 5개를 한 번에 하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마 수업 시간에 다 한 번에 끝내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결국은 한 3시간은 걸리겠네요. 결국은 22일까지 진도를 나가야 될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2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입니다. 수고 많았어요.